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드디어 한 주가 마무리 지어질 수 있겠네요. 본쌤 힘을 내세요. 일찍 하면 돼요. 저희가 방송을. 예. 네. 아니 저희가 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수요일입니다. 네. 맞아요. 수요일이에요. 중간이죠. 중간인데 이때 또 마무리가 그러면 또. 그렇구나. 자, 오늘 제가 갖고 온 책은요, 시계와 문명이라는 책입니다. 카를로 치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카를로 마리아 치폴라, 뭐 이름만 딱 들어도 이탈리아 사람인 건 아시겠죠? 저 이태리 좋아해요. 생수도 맛있고. 전 이태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맥주도 맥주도 맛있고. 이태리는 샴푸도 좋아요. 샴푸도. 네. 이태리는 타올이 좋죠. 그래서 자, 카를로 마리아 치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나이가 돌아가셨어요. 1922년생이신데 2000년에 돌아가셨다고 돼 있고요. 이 책의 제목은 시계와 문명인데 원래의 제목은 시간의 기계, 시계와 사회, 1300년에서 1700년의 사회,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원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시계가 어떤 식으로 이 유럽 역사에 작용했는가라는 것을 주제로 담고 있는 책이죠.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요새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 그거거든요. 어떤 과를 지원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읽어도 좋을 만한 책은 뭐가 있을까? 같은 게 이제 제 고민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를테면 뭐 어떤 책은 역사학과를 지원하는 사람만 좋아, 어떤 책은 뭐 인문대 쪽이 좋아, 어떤 책은 사회대 쪽이 좋아, 어떤 책은 공대 쪽이 좋아, 이런 게 막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로, 어쨌든 요새는 융합형 인재가 또 화두니까, 그러면 그 학교들에서도 그런 식의 인재들을 뽑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책들은 뭐가 있을까가 고민의 내용인데, 이 시계와 문명이라는 책이 그런 고민에서 꽤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계는 기계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보면은 이 시계 공학, 그러니까 시계 수공업자 공학의 움직임이 어떻게 역사를 좌우했는가,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는가 같은 것들이 꽤 잘 드러나고 있는 책이어서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저는 이거 누가 줬거든요. 드림 소이. 오. 누가 줬어요? 미지북스 사장이 줬습니다. 이 책 정말. 아니 이 책 저기 그 어떠한 것보다도 좋다. 출판사 사장이 저희 선배예요. 선배가 후배한테 책 주면서 드림이라고 주면. 그러니까 드림 찍어서 준 거지 그냥. 몇 권 주면서 그냥 한번 봐 그러고 줬는데 이거 받은 지 한참 됐거든요. 이게 2013년에 나온 책이에요. 2013년에 나왔는데 계속 꽂아놓고 있다가 언제 봐야지 하다가 지금 못 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한번 왜냐면 여기 이 카를로 마리아 치폴라라는 사람의 책이 하나 더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거 이 사람 예전에 책이 하나 또 있었지 그러고 나서 책꽂이를 보니까 있어서 그 책을 이제 찾아서 읽어본 거죠. 요 미지북스가 제가 뭐 이거 광고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책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쪽 역사 쪽의 책들도 되게 많고요. 이쪽에서 아마 저기 책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한 변호사라고 저기 민주주의 이론에 대해서 되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 한 변호사인데 그 친구의 책을 또 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아직 그러니까 그 친구 책을 뭐 많이 읽어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 똑똑한 걸로 치면 아마 한 3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친구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지금 미지북스 말씀드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역사책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약간
범위를 넓혀서 경제 쪽도 막 건드리기 시작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나왔던 책들이 꽤 퀄리티가 괜찮아요. 그러네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만들어 놔서 사람들한테 읽혀야지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읽으면 진짜로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분량이 이게 그냥 딱 보면은 파의 책 위에 두꺼워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전체 페이지 수를 보면 240페이지니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전체 내용이 어디서 끝나냐면 160페이지에서 내용이 끝나요. 종이를 일단은 네, 두꺼운 종이를 썼어요. 160페이지에서 끝나고 나머지는 그냥 막 나머지가 뭐냐면 부록에다가 주석이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주석이 어마어마하게 달린 거죠. 그리고 뒤에 참고 문헌이랑. 이탈리아 사람들 책 쓰는 방식이 이러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고유한 뭐가 문화권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수공업이 망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가방은 아직도 이태리인데.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뭔가를 막 들여와서 혹은 다른 나라들과 막 교류하면서 그런 걸 이렇게 발전시켜나가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는 그냥 자기네 안에서 야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뭐하러 외국 걸 갖고 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이탈리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말씀드리면 이탈리아의 학계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들끼리 그래요? 그 안에서는 주제가 진짜 다양해요. 그 이탈리아 안에 학회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300종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도서관에 가면 이탈리아 도서관에 가면 그 학회지가 쫙 깔려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그걸 계속 안에 들어가면 막 논문 엄청 많아요. 밖으로 안 나와. 그 학회지가 우리 보통 학회지 뽑으면 이렇게 뭐 외국어도 내고 해가지고 밖에다가 자꾸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없어. 없어요. 그냥 초록도 이태리어예요. 초록도 이태리어.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려. 외국어 안 받아. 아 이거 대단하다. 로마니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우리 학교에 글 쓸 거면 이태리어로 써. 요거야. 약간 그런 어떤 오만함이 있는 나라인데 여기 책에서 이 사람 이탈리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진단하기로 이탈리아에서 시계 수공업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이탈리아 너무 오만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꾸 자기네들끼리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문명은 융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책이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아주 간단하게는 시계 수공업자들이 어떻게 유럽을 왔다 갔다 했느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계 수공업자 지금으로 따지면 시계가 제일 유명한 데가 스위스잖아요. 네. 여기서 스위스로 어떻게 시계 수공업자가 옮겨갔는지까지 해서 내용이 거의 완결이 되거든요. 역시 시계는 스위스구나. 네, 그러니까 시계 수공업이 물론 여기서 이제 시계 수공업이 스위스 제네바로 넘어간 게 하나가 있고 런던 쪽으로 넘어간 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번에 마지막에 이제 중국은 왜 그럼 시계를 못 만들었지? 이런 얘기들을 조금 이제 전개를 하고 있긴 한데 그 전에 이제 잠깐 지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런던 정경대학을 나오셨고요. 소르본 대학도 나왔네. 그래서 유럽 경제하고 역사를 연구했던 경제사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1959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 미국 버클리 대학 교수로 재직을 했고 정년퇴임 전까지는 이탈리아 피에졸레의 유럽 대학교와 피사 고등사범학교에서 가르쳤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대표작은 사실 이거예요. 대포 범선 제국. 요 책이 대표작이에요. 대표작인데 이것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분 책이 번역된 게 한 5-6권 정도가 되는데 물론 이제 이탈리아에서 번역된 건 아니고 영어로도 책을 그냥 쓰시니까 영어로 번역된 책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옮긴 사람은 이름이 최파일인데 서울대에서 언론정보학 서양사학 전공하셨답니다. 이분도 학교에 오래 계셨겠는데? 올해는 오래 다닌 삘들이야. 뭐 약간 덕후의 느낌이 좀 있어요. 얘 책이. 책이 좀 그런 잘생겼네요. 역시 라틴 계통의 남자가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그리고 사람이 이탈리아 출신의 어떤 느낌의 어떤 고집스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인종적 차별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아니 뭐 사진 보고 그런까지 알았네. 느낌이 그렇다. 느낌이. 제가 느낌이. 이거는 매우 동감해요. 그러니까 이 평에 동감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 이 관상으로 평가하시는 느낌들이 다 있어. 느낌이 있어. 딱 보니까 사람이. 근데 이게 좀 고집스럽긴 해. 학생도 관상으로 짜니까. 이게 그 직관의 힘이에요. 이 책에 지금 차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프롤로그가 있고요. 그다음에 1장에서 유럽 시계를 만들다가 나오고 2장에서 중국 시계와 주어가 나오고 끝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장은 뭐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프롤로그의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해서 45페이지까지 45페이지 거의 50페이지 넘어까지 50페이지까지가 프롤로그니까 프롤로그 내용이 상당히 길고 프롤로그의 내용을 다 읽고 나면 1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약간 그거의 개괄?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조금 넓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프롤로그를 써놓고 있어서 프롤로그 내용도 빼놓지 않고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걸 만약에 읽는다고 치면 프롤로그 서문이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이 내용을 읽고 나면 이제 1장부터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구체화가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시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시계가 우리는 이제 요 책을 생각을 할 때 우리 유럽의 역사를 바꿨다라고 하면 사실 기계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증기기관을 보통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증기기관보다 시계가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점에서 그러하냐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시점을 생각하면 사실 시계라는 걸 만드는 거는 도시 문화가 시작되면서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하면서 시계라는 걸 만드는데 이 시계를 만들었던 게 굳이 시간을 막 열심히 알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은 모른다고 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시계를 왜 만들었는지 아니면 중국이 왜 시계를 못 만들었는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아요. 나는 몰라. 그리고 모르는데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의 느낌을 쭉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계라는 걸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도시에 있다 보면은 사실 도시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농사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는 게 사실 농경사회하고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 뜨지 않아도 시간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령을 하기를 이제 고위에 있는 사람들이 명령을 하기를 야 시간을 알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간 우리가 해가 뜨면 당연히 시간을 아는데 해가 뜨지 않아도 시간을 알 수 있는 기계를 내놔라. 혹은 그런 방법을 갖고 와라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부분까지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그런 식의 어떤 기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뭐 중국도 물시계, 해시계 다 있었고 이미 해시계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우리 장영실님께서. 네, 근데 문제는 해시계는 해가 떠야 되는 거니까. 그럼 해 안 뜨고는 어떻게 냐 물시계가 가능하다. 물시계가 있다. 근데 종도 쳐주고. 예, 물시계에서 멈추지 않고 그걸 기계식으로 바꿔놓았다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기계식으로 시계를 만들어서 바꿔놓는 게 시계를 뭐 만드는 것까지는 별 문제 없이 생각하는데 이게 시계라는 게 조금 더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게 있냐면 프랑스 같은 데서 파리에서 시계 원래 파리, 리옹 이런 쪽에서 그다음에 독일 쪽에서도 이제 시계가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고 해요. 시계 수공업자들이 많이 막 이렇게 길드 형식으로 제자들을 키워내면서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시계가 단순하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이렇게 약간 특징적인 건 뭐냐면 약간 사치스러운 걸 만들어내라. 멋있는 거. 그래서 프랑스에서 나타나는 시계들은 되게 막 장식도 되게 화려하게 해놓고 그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쪽에서 길드를 만들고 길드 안에서 이제 도제식으로 이 수공업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수공업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프랑스에도 나오고 독일 남부에서도 나타나고 뭐 이탈리아 쪽에서도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사실 남부 쪽에서 원래는 시계라는 걸 더 잘 만들어내고 있었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수공업자들이 왜 거기에 위치하지 못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나라가 분열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 그쪽 이탈리아에 있었던 수공업자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주를 해서 이탈리아 쪽이 일단은 빠져나왔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 그게 문제가 됐던 게 하나가 또 뭐냐면 시계를 그렇게 빠져나갔는데도 이탈리아에서 별다른 어떤 조처를 안 취했던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오만함, 야 없어도 우리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걸 이런 시계 공업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도 이제 프랑스는 조금 다른데, 프랑스의 경우는 시계 수공업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언급을 해야 되는 건, 시계 수공업자들은 셈을 잘해야 되잖아요. 셈? 셈. 시계를 만들려면 톱니도 이렇게 깎아야 되고 막 되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건데, 셈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교육을 꽤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문자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당시 15세기 정도만 하더라도 문자 교육을 어디서 받을 데가 없는데 보통 수도사들이 많이 받고 있는 문자 교육이잖아요. 근데 이 시계공들이 그런 문자 교육을 받았던 거야. 문자 교육을 받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생겨났냐면,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신교가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도 신교 쪽이 더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신교를 믿기 시작했을 때 카톨릭에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파리랑 리옹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박해가 없는 쪽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박해가 없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 칼뱅이 있었던 제네바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칼뱅의 경우는 그런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모아야 되니까 오케이 누구든 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수공업자들이 칼뱅 그 제네바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한 경우는 독일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독일 쪽으로 넘어가면서 저기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데서 이제 시계 수공업이 되게 발전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요 프랑스랑 독일은 전쟁이 너무 잦은 거야. 둘이 막 30년 전쟁하고 그렇죠. 이러니까 이쪽의 사람들이 또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두 군데인데 제네바로 넘어간 사람들이 일단 하나가 있고 영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런던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탈리아와 프랑스 남부 쪽에 있었던 시계 수공업자들이 전체적으로 북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러니까 런던과 독일과 그다음에 제네바 쪽으로 넘어갔는데, 이 독일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전쟁 때문에 여기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된 게 첫 번째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를테면 그렇게 됐다고 쳐도 여러 군데에 퍼져 있어요. 수공업자들이 다 떠나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이유를 찾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사 서술 방식이 되게 합리적인 게 뭐냐면, 우리한테 눈에 딱 띄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보충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그걸로 원인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프랑스 같은 데서 길드가 생기면 이게 약간 국민성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길드에서 보통은 이렇게 수공업자들이 자기 제자를 길러내잖아요. 네. 그러면 제자를 많이 기르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적게 기르고 싶을 것 같아요? 수공업자들이 시계를 만들기 위한 제자를 길러. 많이 기를까 적게 기를까? 일단은 그 사람들의 상황은 나는 일단 많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적게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개인은 내 제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해서 막 길러내다가 길드 차원에서 제재를 하기 시작한 거야. 야 너무 많아지면 희소성이 떨어져. 마치 이승엽의 사인 같은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공업자가 이미 수가 이미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지는 상태에서 빠져나가면 별로 이렇게 크게 타격이 없는데 한정된 상태, 이거 보니까 파리에 70명인가 정도밖에 없었대요, 수공업자 자체가. 근데 그 사람들이 양쪽으로 싹 빠져나가 버리니까 더 이상 키울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고 나서 심지어 남아있는 게 이탈리아 어디였더라? 베네치아인가? 거기 남아있는 시계 수공업자 1명. 그리고 파리에도 뭐 한 2명. 실제로 수를 헤아려서 그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밖에 안 남으니까 결국에 시계수공업은 거기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일단 시계수공업자들의 옮겨 다니는 역사가 어떻게 해요? 유럽의 여러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느냐라는 거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역사적인 관점이라고 본다면 이거를 제가 아까 이제 뭐 공학 쪽이나 이런 쪽도 연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이 갖고 있는 장점은 그 시계라는 것을 약간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천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계의 구조도를 계속 그려주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게 작동을 했는가라는 걸 이렇게 여러 군데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런 구조도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좋은 언급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 책이 50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일단 일반적인 수공업자들은 시행착오에서 얻은 몇 가지 조야한 법칙과 전통에 주로 의존했다. 만약 대부분의 기술 진보가 이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면 진보의 속도는 그리 빠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공업자들이 가진 솜씨라는 자산이 사실상의 직업과학자들이 발전시킨 과학적 원리의 체계적인 적용으로 강화되었을 때 진보의 속도는 극적으로 가속화되었다. 그러니까 시계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봤더니 잘 가더라 이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움직여야 역학적으로 움직여야 더 정확하게 계산을 맞춰서 갈 수 있는가를 사람들이 계속 자기 스스로 그다음에 옆에 있는 과학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시계라는 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재료, 그러니까 시계를 어떤 재료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시계는 어떤 운동의 법칙을 따라야 더 정확하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소형화시켜서 갖고 다닐 수 있을 것인가 같은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따지면 사실 재료공학과를 이제 학생들이 여러 막 가잖아요. 근데 재료공학과라는 건 결국에 산업과 연관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재료공학이 산업과 연결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단서를 이쪽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시계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뭐 기술자들이 자기 주먹국으로 막 깎아가지고 만드는 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재료를 연구하고 어떤 게 더 강하고 어떤 게 더 가볍고 어떤 게 더 깎기가 좋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탐구를 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식의 언급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의 과학 연구 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천문학자와 항해자 모두 정확한 경도를 설정하고 별이 뜨는 정확한 시각을 측정하기 위해 정밀한 시간 측정기기가 필요했다. 그와 동시에 고도로 정밀한 측시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과학혁명의 핵심인 역학의 기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했다. 시간을 측정하고 정확한 기계를 만드는 문제에 몰두한 사람들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크리스티안 하비언스, 로버트 후크, 호버트 벤델런, 니콜라 스파티오, 빌헬름 라이프니츠를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에다가 주석을 쫙 붙여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과학과 이런 어떤 제작기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걸 얘기하면서 시계 제작이라는 게 물리학과 역학의 이론적 발견이 실용화된 최초의 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꽤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증기기관이라는 게 등장하기 한참 이전에 나왔던 얘기들인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리학 혹은 역학이라는 게 단독적으로 발전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게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산업들이 시계 산업이었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 단독으로만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길드 사람들이 만든 시계를 갖고 싶네요. 비쌀 걸. 남아있긴 할 것 같아. 남아있기는 있을 것 같으니까 어디 뭐 벼룩시장 같은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골동품이 사고 싶다고 지금. 이탈리아에 가서 그 저기 벼룩시장 같은데 가면 또 혹시 몰라요? 그렇죠. 벼룩시장에서 봉골레 파스타도 좋아하는데 사서 보니까 뒤에 메이드 인 차이나 있고. 봉골레. 그렇지. 그런 거 되게 많아. 봉골레 먹고 봉골레도 먹고 원래 이탈리아는 피자도 저기잖아.
볼로니제 파스타고 네, 그게 중요한 그게 맛있는 토마토랑 예, 소고기 넣고 맛있죠. 그리고선 벼룩시장 가서 시계도 찾아보고 예.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예, 책도 한번 찾아보고 뭐 이제 읽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볼로니제를 이제 말씀드려서 볼로니제가 사실 볼로냐 산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볼로냐에 잠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책을 쫙 펼쳤는데 이 책이 처음에 나온 데가 볼로냐예요. 볼로냐의 소치에타 에디티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볼로냐 가면은 이렇게 이 유럽 의 도시들이 대부분 그렇긴 한데 안쪽에 되게 작은 규모로 예전 도시들이 보존이 돼 있고 바깥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구도잖아요. 이 볼로냐에 출판사가 되게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대학이 거기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출판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 구도심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전체로 출판사로 이렇게 덮여 있는 느낌이야. 볼로냐 대학도 유명하지 않나요? 되게 유명한 볼로냐 대학이죠. 대학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파리 대학가도 가장 오래된 대학 치면 뭐 소르본느, 볼로냐 그다음에 저기 옥스포드 이렇게 세 개를 보통 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애들도 막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성균관. 왜 그래요? 아니, 근데 뭔가 있으면 왜 이렇게 너무 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인상이 계속. 국뽕 기질이 있어서. 자국 역사에 대한 국뽕 기질이 약간 확실히 그런 거 있어서. 좀 있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거. 네, 없지는 않아요.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예전에 역사를 공부할 때도 예를 들어 베네치아가 나와 막 유럽에서 베네치아의 역사가 막 발전돼. 예? 베네치아가 막 예를 들어서 유럽의 3대 도시였잖아요. 인구 10만에 막 발전된 도시다. 이렇게 촥 얘기 나와. 그러면 굳이 그 시기에 우리나라를 따져요. 그 시기 굳이 그 시기에 우리나라 따져봐. 그럼 굳이 그 시기에 우리나라 따져보면 고려시대야. 그러면 고려도 만만치 않았는데? 라고 보고 병란도의 인구를 따져보면 병란도의 인구가 30만이야. 그럼 우리가 베네치아보다 3배 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아니, 사실 이제 이탈리아는 이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병란도가 인구가 30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병란도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그게 사실 잘 몰라. 개경, 고려 수도 개경. 개경 옆에 그 개경 옆에 항구가 병란도란 말이에요. 내가 약간 일본 일제 시대 태어나서 매국노가 됐을 뻔한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인 것 저도 같아. 그 우리나라 역사 별로 관심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 약간 그렇지 않대. 좀 알면 알수록 재밌어요. 저는 근현대사만 관심 있어가지고. 아니 저는 사실 역사 자체가 제가 이제 전공하다 보니까 약간 서양 쪽에 치우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도 이제 같이 대화하면서 그 서양 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서양 문명에 대해서 이제 다시 솔직히 생각한 건 있어요. 네, 다시 내가 너무 무시했었는데 그럴 만한 애들이 아니었다. 독특하신 분이네요, 현내. 아니 실제로 이 말씀을 생각은 하시는 거 보면 이제 해요. 중국 쪽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쪽의 문화에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자주 들거든요. 너네는 뭐 비단도 못 입고 저기 털 가지고 옷이나 입던 애들이 어디서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다. 얘네 나름의 문화와 문명이 있고 특히 법을 만들고 사회적 시스템 운영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생각에 대한 변화가 왔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서 책도 같이 보고 하면서 좋아진 거죠. 근데 이탈리아는 사실 내가 여러 가지 좋아하는 음식도 많고 하지만 내가 또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안정환인데 안정환한테 못된 짓을 해서 조금 그런 면은 좀 있었죠. 근데 이게 원래 시계가 그 우리가 그 팀 하포드죠? 왜 그 세계 50까지 발명 맞을 텐데 그 BBC 우리 팟캐스트의 최대 경쟁자 BBC 팟캐스트. 그렇군요. 팟캐스트는 BBC 정도는 돼야 우리 팟캐스트의 경쟁자인데 맞네 팀 하포드 왜 그 경제학 콘서트인가 그거 쓴 사람 아닌가요? 그 사람이 최신작을 냈대요. 경제학 팟캐스트 팀 하포트의 경제학 팟캐스트라는 본 적이 있어. 최신 책을 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맞아. 세계를 움직인 50가지의 맞아. 발명품. 여기 시계가 나와요. 이 시계가 나오고 아마 첫 번째가 쟁기
첫 번째가 쟁기가 나오고. 농경사회로 들어가는 맞아. 그다음에 뭐 아이폰 나와. 그렇지. 우리나라는 아이폰에 감사해야 돼. 그렇죠. 우리나라 아이폰 때문에 살았으니까. 그럼. 네, 아이폰. 그렇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아이폰. 우리나라 아이폰에 감사해야 돼. 야, 갤럭시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건 아이폰 덕이야. 그럼요. 왜냐면은 하여튼 그래서 아이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표현하지 않아. 그렇지. 여기서 아이폰과 스마트폰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의 시원성을 강조해주는 어떠한 문화적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나오고 쟁기 나오고 약 바코드도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꼽은 이제 한 50가지의 발명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야 서양 아마 이 사람이 그 책을 쓰는데 뭐 꼭 이 사람의 책을 봤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양의 문명에서 생각해 나가는 흐름들이 다 이런 식의 연계가 되지 않나 예,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고 예, 또 총균세를 우리가 재밌게 읽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읽은 그 서양 책 중에서는 정말 총균세를 재밌게 봤는데 그 책은 너무 좋은 게 자다 졸리면 배고 잘 수도 있고 두께가 좋아서 너무 여러 가지로 좋아. 여러 가지로 책이 좋은데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나는 그 책을. 근데 이거 보면은 여기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대포범선 제국.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어떠한 대상을 갖다 놓고 그렇죠. 대상이 준 영향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변화라는 키워드와 영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준다는 거고 그렇죠. 변화를 준다는 것은 전과 후의 차이를 만든다는 건데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시계라고 하는 것이 서양의 문명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또 시계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또 어떤 변화를 받아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런 움직임이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학생들이 읽다 보면은 굉장히 또 재밌고 의미 있게 좀 보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장영실 님이 만든 자경로 물시계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는 자동 물시계였어요. 예. 그러니까 자동 물시계들이 전 세계적으로 뭐 장영실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도 많이 나타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게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맞아요. 이게 뭐냐면 그 다음이 죽어서 문제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이냐면은 중국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게 우리나라하고도 적용이 될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드는데 물시계가 엄청 위대하게 만들어져요. 뭐가 있냐면 물시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중국에서는 그 이후에 시계라는 거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이 진단하고 있는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시계가 중국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시간의 어떤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동양권하고 서양권하고 시간을 재는 개념이 다르니까 이걸 일단 활용을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 시계를 엄청 좋아했대. 왜냐면 그냥 기계 장치니까 이게 신기한 거야 그냥. 맞아. 그래서 되게 비싸게 주고 막 살고 막 황제가 시계 갖고 와라 이래갖고 막 시계 이렇게 수도사 선교사들이 시계를 갖고 오니까 이제 시계를 갖고 왔는데 자명종이라고 해서 갖고 왔다는데 안 울린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선교사들 당장 대령해라 이래갖고 데리고 와서 이거 왜 안 울리냐고 막 물어봐서 자명종 울리는 그걸 배우도록 황관한테 시키고 막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분명히 그렇게 시계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접근했는데 왜 시계를 못 만들어냈느냐 혹은 그 시계 문화라는 걸 왜 받아들이지 못했느냐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일본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일본은 시계 문명이라는 걸 받아들였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계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시계를 선물 받았대요. 시계를 받고 이후에 일본은 그 시계 문화라는 것 자기네들 안에서 시계를 고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도 하고 했는데 중국은 시계 고치는 사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시계는 들어오는데 시계를 고치는 사람이 없었고 시계 고장나면 그냥 버렸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 선물로 주고 되게 비싼데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딴 사람 줬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계 장치를 굳이 고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은 관료제 사회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료제 사회에서는 특정한 어떤 지시가 내려오지 않은 한 그걸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장영실한테 야 시계 만들어 그럼 뚝딱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자기 스스로가 만들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조선시대도 관료시대 사회, 관료의 사회였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이게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위아래가 뒤바뀌는 사회다 보니까 그런 식의 사고방식 자체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맞아요. 하는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 사람이 거기다 단서를 붙이는데 확실하지 않아. 이건 그냥 나의 짐작이야.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아. 나의 짐작인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라고 해서 요 책의 그 서평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다 보면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약간 자기 짐작에 의해서 그렇게 역사 서술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다만 이 사람은 그거를 밀고 나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니까 다른 부분들도 물론 고려를 충분히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즉 중국에서 왜 시계가 발전하지 않았을까 혹은 발생하지 않았을까를 우리 입장에서 서술하는 건 승리자의 입장에서 패배자의 입장을 서술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충분히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만약에 서술을 할 것 같으면 시계를 발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혹은 시계를 발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왜 우리는 시계가 필요 없었는지는 사실 서술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시계는 우리 삶에 이유가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 건데 왜 그거 안 했어? 라고 할 때 그 왜 필요해?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그건 전적으로 서양인의 시각이다 라고는 걸 단서로 놓고 나서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해석이 약간 좀 저는 달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약간 동양 쪽에 치우쳐 계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관료제 사회에서 관료를 무섭게 본 거예요. 왜냐면은 조선은 16세기, 17세기, 18세기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18세기 세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농업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중국의 강남 지역과 양쯔강 이남이죠. 그다음에 조선이었어요. 이 두 나라가 당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를 비교해도 농업 생산력이 가장 탁월했죠. 농업 생산력이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은 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날씨에 대한 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음력이 발달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8세기 조선은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들보다도 치안이 완벽했어요. 우리는 원래 치안을 잘하는 나라예요. 도성에 순락군을 두었고 그 다음에 통행금지대도를 만들어냈죠. 이건 다 시간이에요. 시계고. 즉 대규모적인 형태의 시간에 대한 국가적 통제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굳이 개인이 시계를 가질 필요가 없어.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 속에서 거대 규모의 시간에 대한 규모가 만들어지기만 하면은 개인은 굳이 시계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장식품인 거니까. 차라리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같은 방법이 얘기예요.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그런 어떤 느낌으로 나는 같은 얘기라는 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료제 사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특정한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관료제 사회 안에서는 이건 뭐 항상 뭐 배부 같은 사람들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게 관료제 사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명하달의 이런 관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체계가 잘 잡혀 있다면 그러니까 상부에서 그걸 고쳐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더 이상 사람들이 거기다가 노동력을 굳이 투입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시대 아니면 뭐 이런 중국 같은 데서 일종의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체계가 되게 잘 갖춰진 어떤 시계 체제가 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농사 문화와 되게 잘 맞아 떨어져서 굳이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그냥 따라가면 되는 맞아요.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얘기가 저는 어떤 뭐 볼만하다라고 보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게 뭐 관료제 때문이다 아니면 뭐 일본이 뭐가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냐면 시계의 필요성이라는 건 우리는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시계의 필요성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서양인들은 자꾸 야 니네는 왜 시계를 못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물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 야 니는 왜 종이를 안 만들었니? 그때 왜 활자를 안 만들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왜 안 했는가를 설명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게 없었는데 뭘 왜 안 했냐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안 한 사람한테 네 안 한 걸 입증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이게 시계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동양권에다가 야 니는 왜 시계를 안 만들었어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이 사람 얘기 신뢰되는 질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관심사예요. 시계가 아니라 저는 사실은 시계가 아니라 동양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나지 않은 이유. 그렇죠? 저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도 15세기 인류 문명의 위대한 발명품 중에서 절반 이상을 조선이 만들었거든요. 15세기 조선이 세종대왕께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학자들이 꼽는 위대한 발명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세종대왕께서 화포를 만들었어요. 이 화포를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배에다가 달아가지고 임진왜란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그런 예를 들어 화포를 만든다라고 얘기했는데 더 개량을 할 수 있는데 더 개량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 거 이거 왜 안 했을까? 그것까지 그런 식의 얘기는 가능하죠. 저는 이런 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거꾸로 서양이 시계가 잘 나온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 서양이 시계가 잘 발전한 이유가 결국은 동양이 뭔가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를 좀 찾아보는 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왜 안 만들어졌는지 고민하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고민할 거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돼. 이런 식의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계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도 시계를 안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동양권은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시계를 만든 적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손목시계를 만든 적이 없고 그냥 쭉 시계가 없이 살았어라고 했을 때 시계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그냥 없는 거야. 근데 서양권에서의 문제는 서양권에서 시계를 만들어냈어. 그래서 시계가 이게 문명의 교류에 의해서 이렇게 건너갔단 말이에요. 문명의 교류에 의해서 건너갔는데 그 교류에 의해서 건너간 것이 왜 거기는 없을까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왜 우리나라엔 비단이 없지?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질문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환경에 의해서 혹은 어떤 문화에 의해서 없었어야 되는 애들이 생겨난 건데 그것에 대한 없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는 사실은 물론 역사적으로 어떤 뭐 기술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질문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없었다고 해서 잘못됐다거나 혹은 그게 뭔가 문명이 뒤떨어진 문명이라거나 아니면 잘못된 문화를 갖고 있었다거나라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요. 무슨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 안 했지? 그러니까 궁금함.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동양 쪽의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신데 판단의 기준이 서양 쪽에 있는 거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조금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카바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웃기게 진짜 국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우리가 이게 약간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국뽕은 왜 우리의 시계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최소한 먼저 만들었고 훌륭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슬픈 게 뭐냐면 항상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역사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어떤 문학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서양에 있어요. 그래서 질문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볼 때 그런 식의 질문들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사람이 질문을 되게 잘 던지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읽어볼 만한 가치라는 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첨언을 하자면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저는 단순한 궁금함을 가져야 한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왜 우리는 없어요?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생각이 이분이 배려해 준 거는 고맙지만 우리는 그 배려에 대한 생각이 필요가 없고 그냥 단순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학생들이 왜 우리는 비단을 못 만들었어요? 우리는 왜 비단이 없었어요? 그럼 비단이 없이 우리는 뭘 입고 살았죠? 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었을까? 네,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뭐 비단 안 입으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아보는 과정이 어떤 탐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이 발달을 해야 되는 시스템 속에서는 시계는 필수품이잖아요. 교통 발달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적인 문명을 발전하는데 시계가 없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도 시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요소가 그럼 그 시대의 문화, 그 물시계 이후에는
필요치 않았다면은, 그러니까 이유를 하나씩 저는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걸 다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파스타는 이탈리아 가서 먹는 게 맛있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느 문화나 어떤 내용들을 갖다 놓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없는 것은 그냥 우리가 없는 대로 받아들이는데 왜 없었지라는 것 정도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로 제가 일단 말씀드렸다는 거고요. 시계는 일단은 가서 벼룩시장을 뒤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졌어요. 이게 되게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골동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중고시장 같은 데 가면 가끔 발견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평민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골동품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잘 잡혀 있어갖고 찾을 수가 없어. 이 사람들 땅 파다가 뭐 하나 나오잖아요. 이거 골동품이라고 아니고 이런 걸 신고를 다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럼 텔레비에 나오는 찾기 진짜 힘들어. 저기 그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 거는 뭐예요? 어떤 거? 잘못돼서 벼룩시장에서 뭐 샀더니만은 그게 뭐였다. 뭐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되게 오래된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지금 시대에 오면은 이를테면 이탈리아 로마 같은 경우에 공사도 땅 못 파요. 땅을 못 파게 해놨어. 자기 땅도 못 파. 그러니까 땅 파다가 방금 발견해서 자기 집에다 보관해 놓은 게 너무 많아. 이게 아니 근데 저 진짜 공감하는데 로마니까 아니 이게 공감하는데 로마에 땅을 사야 돼. 10년 20년 전 그러니까 뭐 벼룩시장에서 뭐 발견했다 했잖아. 10년 20년 됐을 수 있어요. 그 사례가. 근데 그 전에 서양만 해도 그게 밝은데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 개념이 거의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현대 관련된 물건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진짜 다 사람들 버리고 그래가지고 진짜 안 남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없겠다.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없어요. 근현대 관련 그러니까 차라리 고려 시대 거는 살 수 있는데 진짜 그 골동품 경매 같은 데 가서 고려 시대 건 살 수 있는데 60년대 물건은 못 사요. 60년대 70년대 물건은 못 사요. 60년대? 우리 할아버지들한테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60년 나 옛날에 우리 집에 있었는데 버렸어. 그러니까 다 버려. 아니 그거 아니고 약간 좀 있어 그런 거.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특히 뭐 귀한 물건 아니고 그때 이제 허접하다고 생각했던 게 문화 관련된 물품 있잖아요. 없어요. 고려시대 책은 남아 있는데 60, 70년대 책이나 60, 70년대 뭐 있는 거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진짜. 하긴 저기 그 로버트 태권부 원판 없어요. 그런 거예요. 다 없어요. 영화 같은 것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필름도 아예 남아 있지가 않아요. 다 버리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음반 이런 거 남아 있지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전 세계에 되게 희귀한 예를 들면 음반 같은 되게 희귀한 음반 있잖아요. 그거보다 국내 60년대 음반이 더 희귀해, 더 없어. 60년대. 60년대 70년대 음반 남아 있는 게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정도의 나라인데. 10년 전만 해도 그게 막 질리나 가려면 시골집 가다가 막 보일 수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럼 어두워 그랬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런 거 이제 보러 가잖아요. 그럼 이거 귀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게 골동품에 대한 생각이 이거 골동품이구나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우리나라에 생겨난 게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는데. 이탈리아는 그게 진작에 오래된 거야. 진작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되게 옛날 거부터 만약에 땅 파서 나오잖아. 집에 그냥 놔둬. 만약에 나오면 어디다 팔지도 않아요. 그냥 보관. 한 10년 후에 물려받았다. 맞아요. 전략을 보관. 일단 보관. 근데 그거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래요? 골동품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생기면 그냥 보관. 옛날에는 그거 돈 주면 팔겠다는 사람이 그렇지. 있었거든요. 요즘에 아무도 안 나와요. 돈 줘도 안 판다 그래요. 보관. 가지고 있겠다. 이게 10년 가지고 있으면 더 오를 텐데 그렇지. 안 판다 이렇게 나와요. 결국 어쩔 수 없네요. 우리나라 문화재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본이 위태로워야. 그렇지. 일본에서 뒤져야 돼. 일본에서 뒤져야 됩니다. 맞아요. 딱 맞는 말씀이에요. 뭐 모든 건 다 일본에 가 있으니까 일본에서 뒤져야 맞습니다.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간 이런 거 해야 돼. 배를 사가지고 좀 기다려. 그래서 일본 침몰하면 나 그거 초등학교 때 내 생각이었는데 그거 나 초등 때 내가 6학년 때 그 얘기만 발표하고 그랬어요. 아직도 내 친구들은 그 얘기 하는데 야 너 아직도 배 샀니 이러면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너 배 산다고 그랬어 왜 그랬더니 일본이 침몰하면 배 갖고 앞에 가서 찾아주면은 태워주지 이러고 있었다고. 네, 저 진짜 공감해요. 저 그래서 60년대 물건 일본 사람한테 구한 거 꽤 있어요. 아 그래요? 60년대 물건을 구해? 네, 구한 거 있어. 몇 개 구한 거 이분 있어요. 참. 근데 그거를 국내에서 못 구하고 일본 사람한테 구했어요. 일본 사람한테. 정말 놀랍다. 네.
자, 결국은 오늘 이 시계와 문명은 골동품으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결국 뭐다 듣다 보면은 그래 우리나라 문화재를 구하려면 일본의 벼룩시장을 가. 로마에 가서 땅을 사서 땅을 파, 뭐 이런 거네요. 이게 또 유적이 나올 만한 그 위치가 또 다 있대요. 예, 또 저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아무 데서나 이렇게 판다고 해서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는 예전에 문화재 나오면은 빨리 엎어버렸잖아요. 콘크리트로 메워버리죠. 공사 못할까. 못하기 전에. 예,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 자, 어쨌든 오늘 아주 재미난 소재였습니다. 예, 시계와 문명. 예, 덕분에 시계를 사서 차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나 시계 놓고 왔다.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술 먹고 시계를 잊어버렸는데, 안 되겠구나. 요 시계를 다시 한번, 손목 시계를 한번 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러고 보니까 사실 요즘에 손목 시계 차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예, 어쨌든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어떤 변화가 아닌가, 뭐, 생각이 들고, 학생들에게, 요 책을 또 한번, 모든 학생들이 다 읽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책이잖아요. 어떤 적응의 학생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미지북스죠? 예, 미지북스가 아니라 미지북스입니다. 미지북스. 네, 미지북스. 네, 미지북스. 네. 제가 일부러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해 준 거예요. 네, 미지북스입니다. 그래서 시계와 문명이라는 책을 갖고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자, 뭐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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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